똥꼬로 피리 부는 호랑이. 옛날 한 나그네가 술에 취해 비틀비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너무 졸려서 나무 밑에서 잠을 잤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 나타났지 뭐예요. 어흥! 아니, 웬 놈이 여기서 낮잠을 자지? 마침 배도 고픈데 잘 걸렸구나. 하지만 호랑이는 당장 그 나그네를 잡아먹진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원래 기절하거나 잠든 동물은 잡아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그네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지요. 그런데 나그네는 코만 드르렁 골 뿐 깨어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호랑이는 기다리다 지쳐버렸습니다. 그러다 좋은 꾀를 하나 생각해냈어요. 호랑이는 가까운 시냇가로 달려가 자기 꼬리를 물에 흠뻑 적셔가지고 돌아왔지요. 그리고는 나그네의 얼굴에 물을 휙휙 뿌려댔습니다. 갑자기 떨어지는 차가운 물방울에 나그네는 잠이 깼지요. 비가 오나 하고 생각하면서 부소수 눈을 떴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자기 얼굴에 엉덩이를 들이대고는 꼬리로 척척 물을 뿌려대고 있는 것이었어요. 나그네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그래도 억지로 참으며 얼른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호랑이는 고개를 돌려 나그네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어흥, 아직도 자는군. 안 되겠다. 호랑이는 다시 시냇가로 물을 적시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나그네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요. 호랑이가 다시 돌아와 엉덩이를 들이대고 꼬리로 물을 뿌리려 할 때 나그네는 가지고 있던 피리를 힘껏 엉덩이 똥구멍에 푹 찔러 넣었습니다. 어흥! 호랑이 살려! 어흥!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어찌나 아팠던지 펄쩍펄쩍 뛰면서 고개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호랑이는 똥구멍에 피리가 박히는 바람에 방귀를 낄 때마다 엉덩이에서 삐리리리 하는 피리 소리가 났답니다. 땅속 나라 도둑괴물. 옛날에 아주 용감하고 씩씩한 한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젊은이는 이웃 마을에 사는 이쁘고 착한 아가씨를 좋아했지요. 아가씨도 젊은이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랑 각시가 된 젊은이와 아가씨는 혼인식을 마치고 젊은이의 집으로 가마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먼 하늘에서 회오리바람이 불어오더니 머리가 9개 달린 커다란 괴물이 나타나서 각시를 훔쳐서는 그대로 달아나 버린 것이었습니다. 신랑은 깜짝 놀랬지요. 그리고 신랑은 사랑하는 각시를 찾으러 그대로 괴물의 발자국을 찾아서 길을 떠났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도 괴물이 사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어느 날 신랑은 모닥불 앞에서 모여있는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세 사람은 돌쟁이, 나무꾼, 고리쟁이였는데 알고 보니
괴물이 돌쟁이의 부인과 나무꾼의 여동생과 고리쟁이의 딸을 훔쳐서 달아났던 것이었죠. 네 사람은 힘을 합쳐 도둑괴물을 물리치기로 하였습니다. 고생 끝에 어느 날 드디어 도둑괴물의 발자국을 발견하였지요. 그런데 계속 발자국을 따라간 네 사람은 그 발자국이 커다란 바위 앞에서 끊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돌쟁이가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바위가 수상하니 내가 이 바위를 깨어내겠소. 그리고는 몇 날 며칠이 걸려 바위를 깨어냈습니다. 바위가 사라지니 땅속으로 들어가는 좁은 구멍이 보였지요. 나무꾼이 말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기다란 줄이 필요하겠죠? 그러더니 산속에 들어가 나무줄기를 이어 긴 줄을 만들어 왔습니다. 고리쟁이가 말하였습니다. 밑으로 가려면 바구니가 필요하니 내가 만들겠소. 그리고는 한 사람이 타고 내려갈 커다란 바구니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감한 신랑이 바구니에 타니 셋이서 잘 잡아주어 드디어 신랑은 땅속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땅속 나라에 들어가니 놀라웠게도 번쩍번쩍하고 화려한 집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신랑은 깜짝 놀랬죠. 그런데 누가 걸어오는 것이었어요. 옆에 우물로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이었습니다. 신랑이 보니 사랑하는 각시였죠. 신랑은 부인에게 자그마한 돌을 던져 자기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신랑을 본 각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괴물이 너무나 힘이 세서 도망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옆에 있는 바위를 들어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신랑이 바위를 들어보니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각시는 집으로 가서 호리병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산삼물이에요. 이것을 마시고 힘을 내보세요. 신랑이 산삼물을 하나 마시니 바위가 움직였습니다. 괴물은 손가락으로 바위를 움직인답니다. 각시는 호리병 하나를 더 가져와서 신랑에게 주었습니다. 신랑이 산삼물을 다시 먹으니 바위를 번쩍번쩍 들 수 있게 되었지요. 괴물은 바위를 들고 공깃돌 놀이를 할 수 있어요. 신랑은 산삼물 한 병을 더 먹고 바위를 번쩍번쩍 들게 되었습니다. 각시가 말했습니다. 괴물이 밖으로 나가면 3달이 걸려서 돌아옵니다. 엊그제 나갔으니 다시 돌아오려면 3달이 걸릴 거예요. 서방님은 이제 계속 괴물과 싸울 준비를 하세요. 그렇게 신랑은 3달 동안 괴물과 싸울 준비를 하고 매일매일 바위돌을 가지고 훈련을 하여 이제 바위돌로 공기를 할 수 있게 되었지요. 드디어 3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괴물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괴물이 집에서 잠을 자는 동안에 신랑은 칼을 들고 몰래 들어가서 괴물의 머리를 베어냈습니다. 그런데 괴물의 머리가 다시 몸에 철썩 붙는 것이었습니다. 괴물의 머리를 베어도 다시 붙고 다리를 베어도 팔을 베어도 다시 붙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신랑은 점점 힘이 없어졌습니다. 괴물이 껄껄 웃으며 신랑을 죽이려고 다가온 순간 신랑은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 괴물의 머리를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각시가 들어와
아궁이에서 가져온 재를 괴물의 머리에 뿌렸습니다. 재가 묻은 머리는 다시는 붙지 못하고 괴물은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신랑과 각시는 얼싸안고 기뻐했지요. 마을의 창고에 갔더니 돌쟁이의 부인과 나무꾼의 여동생과 고리쟁이의 딸이 있었습니다. 모두를 구해주고 방방을 다 뒤져보니 금은 보화가 가득했습니다. 신랑은 금은 보화를 다 챙겨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족을 찾은 사람들은 금은 보화까지 얻어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신랑과 각시는 그 이후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복 받으러 간 총각. 옛날에 구복이라는 아주 착하고 부지런한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구복이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가진 재산도 없어서 남의 집 일을 해주며 살고 있었죠. 그런데 꾀도 안 부리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 밭 하나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구복이가 돌보던 암소는 병이 나서 죽었고 구복이가 밭을 매면 채소가 말라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구복이는 점점 더 일자리도 구할 수가 없게 되었죠. 나는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사느니 죽어야 하는 게 아닌가? 어느 날 구복이는 정말로 먹을 것도 하나도 남지 않게 되자 죽음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산신령님이 나타나서 구복이에게 서천서역국에 가서 복을 타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꿈을 꾸고 일어난 구복이는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 서천서역국으로 가서 복을 타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서천서역국은 아주 멀고 험하였지요. 길을 떠난 구복이는 어느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보고 여보쇼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주 예쁜 아가씨가 나왔지요. 그래서 하룻밤만 자고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가씨가 이 집에서는 주무실 수가 없답니다. 이 집은 밤이 되면 도깨비가 나타나 사람을 잡아간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구복이는 걱정 말고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구복이는 바가지 3개에다 눈, 코, 입을 그린 뒤에 도깨비 얼굴을 만들어서 바가지 3개를 모두 머리에 썼습니다. 밤이 되자 도깨비들이 나타났죠. 도깨비들은 말했습니다. 오, 머리가 새신 도깨비님이시네요. 그러자 구복이가 말했지요. 이 집은 내가 지키는 집인데 너희는 왜 자꾸 찾아오는 것이냐? 그러자 도깨비들이 머리 새신 도깨비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 하고는 물러가는 것이었지요. 다음날 아침에 아가씨가 구복이가 살아있는 것을 보더니 기뻐하면서 이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복이는 저는 서천서역국에 복을 타러 가는 길이라 여기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지요. 그러자 아가씨가 서천서역국에 가시면 저희 집 마당에 있는 은행나무가 3년은 죽었다가 3년 후에는 다시 살아나는 이유를 물어봐 주실 수 있나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구복이는 알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넓은 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주는 배를 탔지요. 어디를 가시오? 뱃사공이 물었습니다. 서촌 서역국으로 복을 타러 간답니다. 그렇소? 그럼 내가 여기서 1000년 동안 뱃사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를 벗어날 수 있는지 알아봐 줄 수 있겠소?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보기는 꼭 답을 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속 길을 떠났습니다. 고생 끝에 드디어 서천서역국에 도착을 한 구보기는 복을 주는 신선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았지요. 신선님, 왜 저는 열심히 사는데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인가요? 제게도 복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자 신선이 말했습니다. 너는 남을 많이 도와주고 살아야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오는 길에 이미 남을 많이 도와주었으니 이제는 내게 복이 가득할 것이다.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구보기는 그런데 신선님, 큰 기와집에 있는 은행나무가 3년은 살고 3년은 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은행나무 아래에 금덩어리가 묻혀있기 때문이지. 그런데 뱃사공이 1000년 동안이나 뱃사공을 하는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요? 그 뱃사공은 이무기인데 입안에 여의주가 2개나 있기 때문에 무거워서 못 올라가는 것이다. 하나를 버려야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지. 신선에게 대답을 다 듣고 구보기는 감사의 절을 한 후에 다시 고향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강가에 도착하니 뱃사공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사공님, 뱃사공을 벗어나는 길은 여의주 1개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자마자 뱃사공은 여의주 하나를 구보기에게 주고는 용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의주는 원하는 것이 다 나오는 보물이었지요. 다시 길을 떠나 큰 기와집에 도착한 구보기는 아가씨에게 신선이 일러준 대로 나무 밑을 파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정말 나무 밑에는 금은 부화가 가득 담긴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이 큰 기와집에 자기밖에 없으니 자기와 혼인해 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구보기는 아가씨와 혼인을 하여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백일치성. 옛날에 최승원이라는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최승원은 집안도 좋고 재산도 많은데 머리도 좋았죠. 그런데 과거를 보면 몇 번이나 낙방을 하고는 실망하여 어느 날 점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점장이가 하는 말이 새색시의 가마가 처마 및 덤불에 놓이게 되면 절대 벼슬길에 가지 못한다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단 한 가지 방법만이 당신이 과거에 급제할 수 있다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승원은 가마가 처마 및 덤불에 놓여질 일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럼 그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오? 하고 점쟁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점장이는 백일치성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모나 자식, 친척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남이 당신을 위해서 백일치성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승원이 말을 했습니다. 아니, 부모도 하기 힘든 백일치성을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남이 나를 위해 해줄 수가 있겠소? 최승원은 점장의 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후에 좋은 집안의 아가씨와 혼인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무사히 혼인식을 마치고 친가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새색시의 가마가 그만 바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가마꾼이 가마를 잡고 메어놓은 끈이 갑자기 끊어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자리가 처마 밑이었고 그 밑에는 덤불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최승원은 이럴 수가 있는가? 정말로 가마가 처마 밑 덤불에 놓이게 되다니. 그럼 내가 벼슬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것으로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게 된 최승원은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이후에는 편하게 마음을 먹고 오히려 많은 재산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잘 공경하여 마음씨가 넓은 사람으로 점차로 전국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도 산골 마을에 머슴살이를 하는 최서방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머슴으로 남의 집 일을 하면서 고생하며 살았지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는 장가도 가고 살림살이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머슴을 살아서 아는 사람들은 노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최서방 이리 와보게 하면서 무시를 하였습니다. 부인도 남편이 대접을 받지 못하니 서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어느 날 당신 혹시 일가 친척이 없수? 친척 중에 벼슬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텐데요 하고 부인이 말을 하였습니다. 최서방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인정 많기로 유명한 최승원이 떠올랐습니다. 옳지. 한양에 가서 최승원을 만나서 하소연을 해봐야겠구나. 가까운 친척은 아니라도 성씨가 같은 최씨이니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최서방은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성만 같을 뿐이고 사실 진짜 친척도 아니었지만 멀리서 찾아온 최서방을 최승원은 잘 대접해주고 그의 하소연을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벼슬을 하게 되면 반드시 경상도 감사로 내려가서 자네를 잘 돌봐주겠네 하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실 최승원은 벼슬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최서방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지요. 최서방은 그 말을 듣고 신이 나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부인에게 최승원이 경상도 감사가 되면 잘해준다고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부인은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그렇다면 빨리 최승원 나리가 경상도 감사가 되시라고 백일치성을 드려야겠네요 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최서방의 부인은 매일매일 100일 동안 치성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100일 치성이 끝난 후에 놀랍게도 정말 최승원은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순조롭게 벼슬이 올라 세월이 가니 정말로 경상도 감사가 되었지요. 최승원이 경상도 감사로 부임하는 날 최서방과 부인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최서방은 아이고 나리 제 집사람이 나리가 경상도 감사 되시라고 100일 치성을 드렸는데 이렇게 진짜로 오시다니
꿈만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승원은 그제야 자신의 벼슬길이 최서방 부인의 백일치성 덕분인 것을 알고는 진심으로 감동을 하였지요. 그 이후로 최서방은 보는 사람마다 대접해주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쌀로적과 돌로적. 옛날 어느 곳에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가난했지요. 어느 날 이웃 부잣집에 가서 죄송하지만 자식은 많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벼 석선만 빌려주십시오. 3년 후에 갚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집 부자는 어려운 형편에 자식이 많으니 오죽하겠는가. 내가 벼석섬을 빌려줄 테니 3년 후에는 꼭 갚게나 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감격을 해서 말을 못 이을 정도였지요. 그런데 3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3년 동안에 가난한 사람은 살림 형편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지요. 이렇게 불안한 날에 막내 아들이 빚을 갚을 수 있는지 아버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한숨만 쉬었지요. 아버지, 어떤 사람은 쌀을 자기 집 마당에 쌓아놓고 사는데 우리는 무슨 팔자로 이렇게 가난한 걸까요? 글쎄 말이다. 이것저것을 다 해보아도 안 되는 팔자인가 보구나. 하고 가난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지요. 다른 사람은 쌀 가마니를 쌓아놓고 사는데 우리라고 가마니 하나를 못 쌓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온 식구가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올 때는 무조건 돌 하나라도 가지고 들어오면 어때요?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런 일을 왜 하느냐? 라고 말을 했지만 막내 아들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무엇이든지 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식구가 막내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온 식구는 오고 갈 때마다 돌 하나씩을 모아왔습니다. 동네 골목에 있는 돌, 남의 논밭에 있는 돌, 산길에 있는 돌, 강가에 있는 돌, 하여간 돌이라는 돌은 다 긁어 모아서 돌산을 높이 쌓아갔지요. 아, 제일 위에 놓을 돌은 내가 찾아야겠다. 라고 아버지가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비가 와서 비를 피하려고 어느 빈집 처마에 들어가서 서 있는데 그만 하늘이 벼락을 쳤습니다. 그때 눈앞에 바위가 둘로 쪼개졌지요. 그리고 커다란 돌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끙끙거리면서 그 돌을 날라다가 돌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온 가족이 노력을 하니 돌 로적이 만들어졌지요. 한편 그 부자는 이제 3년이 되었으니까 빚을 받으려고 가난한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인데도 아무도 없었지요. 그래서 설마 가족이 도망간 것은 아니겠지 하고는 그 사이에 생긴 이상한 돌 로적을 천천히 바라보니 글쎄 꼭대기에 금덩어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가난한 집에서 막내 아이가 헐레벌떡 뛰어와서는 저희 집에 오셨죠? 죄송합니다. 다른 집에 가서 대게 갚을 벼를 꾸러 갔었어요. 이제 갚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벼석섬은 안 갚아도 되니까 그 집 돌 로적과 우리 집 쌀 로적을 바꾸는 것이 어떠냐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부자 어른이 손해볼 것 같은데 나중에 두 말 않겠다면 그리하겠다고 못 이기는 척하며 응낙을 하였습니다. 이제 머슴을 시켜서 부자는 자기 집 마당에 있는 쌀 노적을 옮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것은 두고 나머지를 다 보냈죠. 부자는 말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재수가 있는 첫서민이 내가 빼놓았다. 아이가 네 그러시죠 하고 어른스럽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부잣집 쌀 노적은 한 섬만 빼고 가난한 집에 다 옮겨졌습니다. 이제 가난한 집의 돌 노적을 부잣집으로 옮길 차례였지요. 잠깐만요. 아까 어르신이 맨 윗살은 재수를 뜻한다고 내려놓고 가지셨지요. 그러니 저도 똑같이 맨 위에 있는 돌을 기념으로 삼기로 하고 갔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공평하지요? 라고 하니 부자 얼굴이 그만 흑빛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것저것 따질 것 없어서 쌀섬을 마저 줄 테니 꼭대기 돌을 마저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애만 태웠지요. 쌀노적을 가득 가지게 된 가난한 집은 이제 금덩이까지 가지게 되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온 가족이 열심히 일을 하여 온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재워주고 먹여주고. 옛날에 일찍이 부모를 잃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일을 해주는 총각이 한 명 살았습니다. 총각은 가진 재산은 없어도 건강하고 부지런하며 인정이 많았답니다. 이 총각이 하루는 어느 마을을 지나는데 웬 젊은 부부가 집 앞에 앉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도 구슬프게 울기에 왜 우냐고 물어보았지요. 우리 집 6살배기 외동아들이 부잣집에 머슴으로 끌려갔소. 작년에 흉년이 들어 양식이 떨어졌기에 부잣집에 보리쌀 한 가마를 구워 먹었는데 올해도 흉년이라 갚을 길이 없게 됐지요. 그 빚을 못 갚았다고 빚 대신에 아이를 끌고 가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소 하는 것이었죠. 6살이면 이제 겨우 부모 품 안에서 응석이나 부릴 나이인데 그런 애를 머슴으로 부려먹겠다고 끌고 갔으니 정말 너무 심한 일이었습니다. 총각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런 경우 없는 사람에게는 꾀를 써야 하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진정하시고 집에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위로하여 안심시켜 놓고는 그 길로 바로 부잣집을 찾아갔습니다. 가서는 평생 이런 집에서 일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보아하니 일손이 달리는 듯한데 저를 머슴으로 써주십시오. 하고 말을 하였지요. 주인이 방문을 열고 내다보니 비록 행색은 초라하지만 몸집이 튼튼하여 힘께나 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안 그래도 일손이 딸려 6살짜리 어린아이까지 논밭으로 내몰던 참에 이게 웬 떡이냐 싶었지요. 그래서 뭐 일손이야 넉넉하지만 굳이 일을 하겠다면 받아야 주지. 그런데 우리 집 살림이 보기보다는 좋지 않아서 세경은 많이 못 준다네 하고 말을 하였지요. 총각이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고 세경은 무슨 세경을요. 그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시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주인은 너무 기뻤지요. 그저 밥이나 먹이고 옷이나 입히고 행랑채 문간빵이나 내어주면 세경 한 푼 안 주고 부려먹게 생겼으니 이거야말로 호박이 넝굴째 굴러 들어온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 뭐 우리 집 음식이야. 먹을만 할 걸세. 입는 것도 딴 집보다야 나을 테고 내 집이려니 생각하고 오늘부터 당장 일하게나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총각이 하는 말이 그런데 주인마님 듣자니 이 집에 6살짜리 어린애가 머슴을 살고 있다는데 저도 체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어린아이하고 같이 일 못하겠으니 그 애를 내보내고 나면 일을 하지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듬직한 일꾼이 거저 생겼는데 그런 아이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안 그래도 내보내려고 하는 참이었네. 당장 내보내지. 주인이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나오니까 총각이 한술 더 떠서 말을 하였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분명히 하는 게 좋겠네요. 이걸 전부 문서에 적어서 저 하나, 주인 어른 하나 이렇게 가집시다. 그래서 주인이 보니 주인에게 불리한 조건이 없으니 굳이 마다할 것이 없었지요. 그래서 문서를 썼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 총각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다. 그 대신 이 총각은 우리 집 머슴으로 일한다. 6살짜리 아무개는 내보낸다. 이렇게 2장을 써서는 도장까지 꾹꾹 눌러서 각각 한 장씩 가졌지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주인이 새 머슴 일하는 것 보자고 일찌감치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보았습니다. 해가 벌써 오래전에 떴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마당에 아무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머슴 방문을 열어보니 머슴이 벌렁 들어 누워서 편하게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주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아 이놈아 능금 일어나 마당도 쓸고 새죽도 끓여야지 뭘 하고 있는 것이냐 하고 소리를 질렀지요. 그리고 방을 들여다보니 머슴이 벌거벗고 누워있는 것이었어요. 이런 미련한 놈 여태 옷도 안 입고 뭘 하고 있어? 하고 다시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도 머슴은 태평스럽게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늘어지게 하품을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이 참 주인 어른 문서에 적혀 있잖아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 이놈아 문서에 뭘 어쨌단 말이냐. 문서에 쓴 걸 그래 벌써 잊어버리셨단 말입니까? 분명히 입혀준다고 되어 있을 텐데. 주인은 그만 어안이 벙벙해졌지요. 문서에 입혀준다라고 쓸 적에는 그저 헌옷이나 두어 벌 주면 될 줄 알았지 자기 손으로 옷을 입혀줘야 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아무리 고래고래 악을 써도 머슴은 자꾸 문서를 들먹거리며 부득부득 옷을 입혀달라니 기가 막혔습니다. 한동안 옥신각신 하다가 보니 이러다가는 주인만 손해인 것이지요. 주인은 할 수 없이 머슴 옷을 다 입혀주었습니다. 그제야 머슴은 슬금슬금 일어나서 마당도 쓸고 쇠죽도 끓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밥상을 받고 나니
머슴이 밥은 안 먹고 멀뚱멀뚱 먼 산만 바라보고 앉아 있는 것이었어요. 이 녀석 밥은 또 왜 안 먹어? 주인이 답답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아이 참, 문서에 적혀 있잖아요. 이러고 입만 딱 벌리고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문서에 뭘 어쨌다고? 먹여주고. 갈수록 태산이었지요. 문서에 먹여준다라고 쓸 적에는 그저 밥이나 굶기지 않으면 되려니 했는데 제 손으로 머슴 입에 밥술을 떠 먹여줘야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요. 한동안 또 옥신각신 하다가 주인이 할 수 없이 머슴 입에다 한 숟갈 두 숟갈 떠 넣어가며 밥을 먹여 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있으면 주인만 손해일 테니까 말이지요. 이렇게 밥을 다 먹고 나서야 머슴이 슬금슬금 일하러 나가는데 점심때가 다가오니 주인은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또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여 줘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안 먹여줬다가는 또 문서를 들먹이며 고집을 피울 것이 뻔하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답니다. 하는 수 없이 한술 두술 밥을 먹여 주었지요. 그러다 보니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밥도 먹여주고 나니까 이번에는 머슴이 글쎄 잠을 안 자는 것이었어요. 이놈아, 잠은 또 왜 안 자? 문서에 있잖아요. 문서에 뭘? 재워주고. 주인이 이제는 문서라는 말만 들어도 넌더리가 나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다 못해 이제는 저 커다란 덩치를 안고 자장자장 재워주어야 할 판이니 식은땀이 났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머슴 사는 동안에는 내내 그렇게 해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앞이 깜깜했습니다. 주인은 한참 동안 한숨만 푹푹 내쉬다가 그만 소리를 벼락같이 질렀습니다. 이놈아, 문서고 약속이고 다 귀찮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총각은 주인이 바로 그렇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두말 않고 싱글싱글 웃으며 그 집을 나왔습니다. 이후로 총각은 구해준 6살짜리 아이와 의형제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죽은 사람이 산 자식을 낳는 자리. 옛날에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대낮에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다리가 아파 양지 바른 곳에서 잠깐 쉬었지요. 산속을 오랫동안 헤맸으니 무척이나 피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만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수염이 하얀 노인이 나와서 야단을 치는 것이었어요. 이놈아, 여기는 죽은 사람이 묻혀서 산 자식을 낳을 자리인데 어째서 내가 여기 누웠느냐? 어서 썩 일어나 가거라. 나그네는 깜짝 놀라 꿈에서 깼습니다. 꿈에서 깨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신기한 꿈이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길을 찾게 되어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길가에 있는 외딴 집에 들어가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했지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 밤에 찾아오신 손님을 나가라고는 못하겠으나 우리 집이 그리 편한 곳은 아닙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하룻밤 잠깐 머물 터인데 편하고 안 편하고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하니까 정 그러시다면 들어오십시오 해서 그 집에 들어가 하룻밤을 잤지요. 그 집에 다른 식구는 없고 노인 부부만 사는데 주인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웃는 법이 없고 한숨만 쉬었던 것입니다. 바깥 주인과 한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자다 말고 주인이 슬그머니 일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나가더니 한참 있다가 들어와서 휴 하고 한숨을 한번 쉬고 나서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한 일이다 싶어서 그 이튿날에 이왕에 신세를 졌으니 하루만 더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루를 더 묵었습니다. 그날 밤에 바깥 주인은 또 자다 말고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도 가만히 일어나서 뒤따라 갔습니다. 대체 어디를 가나 하고 말이지요. 가만 따라가 봤더니 집 뒷마당 후미진 곳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조그마한 무덤이 하나 있는데 주인이 무덤 뒤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집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옷을 입혀놨는데 그걸 꺼내서는 매질을 하면서 네 이놈 괘씸한 놈 내가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회초리로 계속 집단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한 일이구나 하고 주인보다 먼저 돌아와서 자는 채 하고 있다가 이튿날 아침에 날이 밝아서야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어젯밤 보니 주인장께서 집단에 옷을 입히고 매질을 하시던데 대체 무슨 까닭으로 그러십니까? 했더니 주인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면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3대 독자를 두었는데 딸도 하나 없이 아들 하나만 낳아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만 3달 전에 죽었습니다. 하도 원통해서 집으로 아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아들이 입던 옷을 입혀서 무덤가에 둔 다음 날마다 매질을 했지요. 애비보다 먼저 갔으니 풀려요. 장가도 못 가고 죽어서 대를 끊어놨으니 더 큰 불효가 아닙니까? 원통함을 못 이겨 죽은 아들일망정 날마다 훈계를 하면서 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통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연을 다 들어보니까 갑자기 산속에서 길을 잃고 잠이 들었을 때 꾸었던 꿈이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묻혀서 산 자식 낳을 자리라고 했던 말이 떠오르는 것이었지요. 그 자리에다 표시를 해둔 것도 기억이 났습니다. 자식은 이렇으나 혹 대를 이을 길이 생긴다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렵니까? 그런 일을 바랄 수는 없지만은 자식이 죽은 마당에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드님 무덤을 옮겨 쓰십시오. 주인이 달리 무슨 수가 없으니까 혹시 하는 마음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무덤을 옮겨 썼지요. 죽은 사람이 묻혀 산 자식 낳을 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로 말이지요. 옮기면서 무덤에 은장도 하나를 같이 넣고 묻었습니다. 그 은장도는 아들이 생전에 쓰던 것으로 언젠가 아들 따라 죽으리라 하며 품고 있던 것인데 이제는 손주를 보려면 살아야겠으니
무덤에 넣어준 것이었지요. 그렇게 무덤 옮기는 것을 다 보고 나그네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길을 떠나서 3년 후에 나그네는 다시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보았지요.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보았더니 주인이 어린아이를 하나 안고 있었습니다. 달덩이 같은 사내 아이를 안고 앉아 있었던 것이지요. 나그네가 들어가니 주인이 반색을 하며 맞아들이고는 손님 덕분에 죽은 아들한테서 산 손주를 보았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 연유를 물어보았지요. 주인이 말하기를 아들 무덤을 옮겨 쓰고 몇 달이 지나서 그 고을 사또님이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더랍니다.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은장도 하나를 가지고 찾아와서는 혹시 이 은장도의 내력을 모르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었지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들의 무덤에 묻어두었던 은장도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아들의 은장도인데 이걸 왜 당신들이 가지고 있소? 했더니 사람들이 놀라며 고을 사또에게 얼른 가보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을 사또를 찾아갔더니 사또님도 또한 놀라면서 정녕 이 장도가 그대 아들 것이오? 하고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틀림없습니다. 제 손으로 아들과 함께 이 장도를 묻었습니다. 했더니 사또님이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전에 사또님이 이 고을에 부임하면서 식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산속을 지나다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어요. 맨 뒤에 따라오던 딸의 가마가 그만 땅에 딱 달라붙어서 옴싹달싹 않더라는 것입니다. 장정들이 열이고 스물이고 달려들어 떼어내려 해도 안 움직였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행렬을 멈추고 한참 동안 기다렸답니다. 한참을 쉬고 나니까 가마가 떨어져서 행렬이 다시 움직였는데 부임을 하고 나서 보니까 딸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이었지요. 딸이 아이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사대부집에서 처녀가 아이를 가졌으니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요. 암만 생각해도 부임할 때 산속에서 딸의 가마가 땅에 들러붙은 일이 마음에 걸려서 가마를 살펴봤더니 거기에 은장도가 떨어져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 아버지는 이 장도의 주인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시켜 온 고을에 수소문을 했는데 마침내 주인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사또님의 딸이 가진 아이가 자기 손주인 게 틀림없는 것이었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무덤 속에 들어 있어야 할 장도가 가마 속에 들어 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사또의 딸이 아이 낳기를 기다려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손주로 키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그네가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정말로 죽은 사람이 산 자식을 낳은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아이는 훌륭하게 자라 나라의 정승이 되었답니다. 갓과 뚝배기의 차이. 옛날 어느 마을에 좀 모자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모자란다고 해서
사람이 나쁜 것은 아니었지요. 좀 모자라긴 했으나 남을 해코지 할 줄도 모르고 남을 속일 줄도 모르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너무 어수룩해서 뭐든지 남이 시키는 대로 하니 그게 흠이라면 흠이었지요. 하루는 부인이 이 사람 보고 장에 가서 뚝배기와 갓을 사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부인은 좀 모자라는 남편이 이 두 가지 물건을 가리지 못할까봐 생김새까지 자세하게 일러주면서 장으로 보냈지요. 뚝배기는 속이 비어서 움푹하고 갓은 위가 막히고 아래가 뚫린 것입니다. 잘 살펴서 사오세요. 이렇게 일러서 장에 보냈으나 아내는 아무리 생각해도 못 믿어웠습니다. 그래서 길나서는 남편을 뒤따라가서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정말 뚝배기하고 갓이 어떤 물건인지 알겠어요? 알다마다 뚝배기는 속이 비어서 움푹하고 갓은 위가 막히고 아래가 뚫렸지. 그래, 맞아요. 그런데 뚝배기에는 모래구멍이 있어서 자칫 잘못 고르면 물이 새는 것을 사기 쉬우니까 사기 전에 꼭 물을 부어보세요. 그리고 갓은 머리에 맞아야 하는 것이니까 사기 전에 꼭 머리에 써보고 사셔야 돼요. 하고 단단히 일러주었지요. 알았소. 네, 틀림없이 당신 말대로 하리다. 이렇게 단단히 다짐을 한 이 사람이 장에 가서 한 바퀴 휘 둘러보다가 마침 뚝배기 가게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뚝배기 장수가 뚝배기를 씻어 말린다고 죄다 엎어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뚝배기를 엎어놓으니 위는 막히고 아래는 뚫려있는 모양을 하고 있었지요. 그걸 본 이 사람이 옳지, 위가 막히고 아래가 뚫렸으니 저것이 틀림없는 갓이렸다 하고서는 제 딴에는 갓을 산다고 뚝배기 가게로 쑥 들어갔지요. 들어가서는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참 갓은 머리에 써보고 맞는 것을 사랬지 하고는 부인이 시킨 대로 뚝배기를 하나하나 들어서 머리에 잘 써보았답니다. 그런데 원래 뚝배기라는 것이 입구가 작으니 머리에 들어갈 리가 없었지요. 이것도 작아서 안 맞고, 어라, 이것도 안 맞네. 제 딴에는 머리에 맞는 걸 고른다고 이것저것 집어다 자꾸 뒤집어 써봤지만 동글동글한 것을 머리 위에 올려놓으니 미끄러워서 잘 얹히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머리에 올려놓고 내려놓고 하다가 그만 뚝배기 하나를 떨어뜨려 버렸지 뭡니까. 그러니 뚝배기는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버렸지요. 그걸 본 뚝배기 가게의 주인이 마구 야단을 칠 수밖에요. 이 사람이 아까부터 남의 물건을 가지고 장난을 하더니 기어이 깨트리고 말았군. 어서 물건값을 물어내시오. 그래서 이 사람은 갓을 살 돈으로 깨진 뚝배기 갓만 물어주고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또 한 바퀴 시장을 휘 둘러보다가 갓을 파는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또 무슨 일인지 하필이면 갓장수가 갓끈을 새로 단다고 갓을 죄다 뒤집어 놓은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뒤집어 놓은 갓을 보니 속이 비어서 움푹하거든요. 그걸 본 좀 모자라는 이 사람은 옳지, 저건 속이 비어서 움푹하니 틀림없는 뚝배기로군 하고는 제 딴에는 뚝배기를 산다고 각 가게로 쑥 들어갔지요. 들어가서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참 뚝배기는 물을 부어보고 사랬지 하고는 아내가 시킨 대로
갓을 하나하나 들어 물을 부어 보았습니다. 원래 갓이라는 것은 말총을 얼기설기 엮어 만든 것이니 물이 셀 수밖에요. 이 뚝배기는 물이 새서 못 쓰겠군. 그리고는 또 다른 갓에다 물을 붓고 또 붓고 하였습니다. 갓을 물에 적셔 놓으니 이내 축 늘어져서 망가지고 말았지요. 주인이 그것을 보고 그만 기겁을 하였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무슨 할 짓이 없어서 남의 갓을 가지고 장난을 하나? 어서 갓값을 물어내시오. 그래서 뚝배기 살 돈으로 망가진 갓값만 물어주고 나왔습니다. 이 모자라는 사람이 빈손으로 털레털레 집에 돌아와서 이러저러 했노라 하고 말하니까 부인은 그만 할 말이 없어서 입만 딱 벌리고 있더랍니다. 글쎄 뚝배기와 갓을 가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왔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그 뒤로도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술병 하나를 더 깨고 살아남은 하녀. 옛날 어느 고을에 황부자라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값진 물건이 집에 가득했지요. 그 가운데에서도 국보급 술병 2개를 특히 아껴 그것을 깨는 사람은 누구라도 살아남지 못한다고 늘 입버릇처럼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덜 아까운 핫그림이 있는 술병에 술을 담아 늘 술을 마셨고 신선 그림이 있는 술병은 다락 깊숙이 잘 보관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린 하녀 갓난이가 그만 아차하는 실수로 핫그림 술병을 깨고 말았습니다. 갓난이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부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소리를 내며 울고 있었지요. 안주인이 놀라 부엌을 들여다보니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아이고, 영감이 그리도 아끼던 술병을 깨트렸으니 이 일을 어쩐담?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부인이 갓난이에게 뜻밖의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갓난아, 걱정 마라. 그 술병을 내가 깼다고 할 테니 나리가 나를 어쩌시겠느냐? 마님 말씀은 고마우시나 어찌 제 잘못으로 마님께 고통을 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저 하나 죽으면 그만인걸요. 어찌 너를 죽게 내버려둘 수 있겠니? 너는 아무 소리 마라. 그리하여 저녁 밥상에는 신선 그림이 그려있는 술병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황부자가 왜 이 병을 내왔소? 이거는 들여두고 핫그림 술병을 가져와요. 영감, 실은 낮에 내가 실수를 해서 그 병을 깨트렸다오. 뭐요? 그게 사실이요? 그렇다면 내 그냥 놔두지 않을 테니 각오하시오. 이렇게 서슬이 펄에서 날뛰니 갓난이는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리마님, 저를 죽여주세요. 마님은 아무 죄가 없으세요. 술병은 제가 깼답니다. 하고 말을 하니 부인이 하녀를 감싸주려고 거짓말까지 한 것이 더욱 노여워서 소리소리를 질러대는 황부자였습니다. 요망한 것 같으니 내가 그토록 조심하라고 일렀거든. 내가 깼으니 마땅히 죽을 줄 알아라. 그런데 그 순간 갓난이가 밥상에 놓인 신선 그림 술병을 들어 내동댕이 치는 게 아니겠어요? 술병은 산산조각이 났고 너무나 기가 찬 황부자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말하였습니다. 부인도 깜짝 놀랬지요. 그때 갓난이는 또랑또랑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나리마님, 저는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두 번째 술병을 깬 것은 훗날에 그 술병을 깨는 사람이 또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황 부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허허, 평소에 내가 지혜롭고 마음씨 고운 줄은 알았다만 마음이 그리 넓고 깊은 줄은 몰랐구나. 나도 말은 그리 했다만 술병 하나로 사람의 목숨을 끊기야 하겠느냐. 어쨌든 내 마음 씀씀이가 가상해서 오늘 일은 모두 용서하겠다. 그 후 간난이는 더욱 부자 내외의 신임을 받으며 오랫동안 잘 살았습니다. 어느 강아지의 죽음.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와 때를 맞춰 여인이 기르던 개도 새끼 한 마리를 낳았지요. 하지만 어미개는 자기 새끼를 낳은 뒤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기 아기와 강아지를 함께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다만 강아지가 원래 사나운 성질이 있는 종자라 자기 아기를 해칠까봐 늘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인은 마침 물이 떨어져 우물에 가야 했습니다. 아기는 이불에 누워 잠이 들어 있었고 강아지도 이불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지요. 둘 다 잠이 들어 있어서 안심을 하고 물동이를 들고 서둘러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검은 구렁이 한 마리가 아이가 자고 있는 방으로 기어 들어왔습니다. 잠결에 이상한 느낌을 받은 강아지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구렁이가 천천히 아기가 자고 있는 이불로 기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강아지는 위험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마구 지저댔으나 여인은 나타나지 않았지요. 여인이 집에 없다는 것을 안 강아지는 할 수 없이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아기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구렁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구렁이는 강아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아기의 이불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리 비켜라. 조그만 게 감히 내 앞을 가로막다니. 하지만 강아지는 있는 힘을 다해 구렁이에게 달려들어 목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구렁이는 강아지를 떼어내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쳤지만 쉽사리 뜻대로 되지 않았지요. 마침내 구렁이는 강아지의 날카로운 이빨에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구렁이가 죽은 것을 확인한 뒤 강아지는 이 상황을 얼른 여인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황급히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여인이 물을 길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드디어 일을 저지르고 말았구나. 이런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 여인은 강아지의 입가에 얼룩진 피를 보고는 강아지가 자기 아기를 물어 죽였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앞뒤 가리지 않고 머리에 이고운 물동이로 강아지를 내리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아이가 있는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여인은 분명히 자기 아기가 죽은 줄로 알고 울부짖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방에는 뜻밖의 상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커다란 구렁이가 죽어 있었고 자기 아기는 아직도 이불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다시 허둥지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목숨을 구해준 강아지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강아지에게 미안해서 슬피 울었습니다. 팔이 4개가 된 젊은이. 옛날에 배를 짜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배 짜는 일로 아내와 아이들을 먹여 살렸지요. 그는 매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곧잘 일을 하면서도 항상 불만에 쌓여 투덜거린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푸념하곤 했지요. 하느님은 왜 사람의 팔을 2개만 만드셨지? 팔이 2개밖에 없으니 일을 할 때도 힘만 들잖아. 팔이 2개만 더 있었다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을 2배는 더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나는 지금보다 최소한 2배는 더 돈을 벌 수 있잖아. 이런 엉뚱한 공상에 사로잡혀 일을 하다가도 멍하니 일손을 놓고 앉아있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통 때처럼 아침부터 배틀에 앉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틀에서 덜커덕 하는 소리가 나더니 나무 하나가 부러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까지 배를 짜서 시장에 갖다 주어야 하는데 큰일이구나 라고 말을 하며 화를 냈습니다. 배틀에 갈아 끼울 나무를 찾아보려고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적당한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는 배틀을 발길로 한번 툭 차고 산골로 가서는 도끼를 찾아 들고 산으로 갔습니다. 배틀에 쓸 나무는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었기 때문에 적당한 나무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침내 구하려던 나무 한 그루를 찾아냈습니다. 도끼를 들어 나무 밑동을 찍으려는 순간 잠깐만요. 왜 하필 저를 선택하셨죠?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나무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깜짝 놀라 도끼를 내려놓고 나무의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주위에 튼튼한 나무가 많은데 왜 하필 저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죠. 그는 대답했습니다. 큰 나무는 다듬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내가 딱 좋아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도끼를 들어 나무를 내려치려고 했지요. 나무는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소원을 2가지 들어줄 테니 자신을 살려달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믿기지 않았지만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면 그때서 배버리면 되기 때문에 손해볼 것 없다고 생각하고 소원을 하나 말했습니다. 그럼 내 팔을 4개로 만들어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나무가 그럼요, 문제 없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배틀을 고쳐 일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팔이 4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젊은이는 곧바로 배틀을 고친 뒤에 일을 시작했는데 정말로 잠시 후에 나무의 말대로 팔이 4개가 된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는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당장 부자가 된 것처럼 혼자 신이 나서 열심히 배를 짰습니다. 정말로 팔이 2개였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일을 할 수 있었지요. 1시간에 마칠 일을 30분도 안 돼 끝내버렸습니다. 괴물이다! 부인이 집으로 돌아와 배틀 앞에 앉아있는 남편을 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젊은이는 당황해서 부인을 진정시키려고 다가갔지만 부인은 기겁을 하고 뒷걸음질 치며 도망갔습니다. 부인은 쟁기를 집어들고는
젊은이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날카로운 쟁기에 찔릴 것 같았던 그는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 자기가 부인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외면했지요. 오히려 도깨비가 나타났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까지 몰려와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그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산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무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나무가 들어주기로 한 소원이 한 번 더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무를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팔을 원래대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무는 금방 말을 바꾸는 그가 괘씸해서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가 애처로운 표정으로 다시 부탁을 하자 마지못해 청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나무 및 잡초를 매일 와서 뽑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는 속으로 팔이 원래대로 되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고 나무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나하고 한 약속을 어기면 다시 팔이 4개로 될 테니 알아서 하세요. 젊은이의 속마음을 환히 들여다보던 나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겁이 난 젊은이는 나무와의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지요. 다시 원래의 모습을 되찾은 젊은이가 산을 내려오자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아, 어디 갔다 오나? 아까 자네하고 똑같이 생긴 도깨비가 나타났었네. 그는 대꾸를 하지 않고 피식 웃으며 집으로 갔습니다. 부인도 방금 전에 괴물이 나타났었다고 말했지만 그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곧장 배틀 앞으로 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는 결국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뿐 예전에 비해 변한 곳이라곤 하나도 없었지요. 오히려 매일 산에 올라가 잡초를 뽑아야 하는 일만 덤으로 얻은 셈이었습니다. 이튿날부터 그는 다시 팔이 내딸린 괴물로 변할까봐 날이 밝기만 하면 불이 나게 산으로 뛰어올라가 정성껏 잡초를 뽑은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젊은이는 다시는 불만 불평을 하지 않고 살았답니다.